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최상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개원도 전에 나쁜 선동에 나선다며 반발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용산 대통령실 앞에 민주당을 비롯한 6개의 야당 지도부가 나란히 섰습니다. 국회에서 정부로 넘어간 최상병 특검법을 받아들이라며 일제히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시인의 명령이다. 특검법을 수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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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진실과 수사 외압이 있었는지 밝히라는 건 상식적 요구인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민심과 양심에 따르라고 촉구하며 이달 말로 예상되는 재표결 때 여당의 이탈표를 노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야 4당의 합의 170석밖에 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12월 9일 날 60명이 넘는 국민을 두려워하는 여당 의원들의 이탈로 인해서 탄핵안이 가결됐던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등은 해병대 예비역들의 행군에도 동참하며 여론전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야권의 전방위 압박에 국민의힘은 나쁜 정치라며 반발했습니다. 민주당 초선 당선인들이 최상병 특검 관철을 위한 국회 천막농성에 나선 걸 겨냥해선 나쁜 선동부터 배운다고 쏘아붙였습니다. 22대 국회는 아직 개원도 하지 않았는데 천막부터 치고 완력을 과시하는 구태의연한 행태를 보여서야 되겠습니까? 민주당이 조국혁신당과의 선명성 경쟁 때문에 탄핵을 거론하고 특검법을 도구로 이용한다고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다만 여당에선 특검법 재표결 때 이탈을 최소화할 수 있을지 고심하는 분위기도 익힙니다. 이미 안철수, 김웅 의원 등이 찬성 의사를 밝힌 데다 총선 낙선자들이 당의 입장과 다른 선택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총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각종 소통 방식의 변화를 꾀하고 내부적으로는 조직 개편을 마무리하는 등 안팎으로 쇄신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취임 2주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반등계기가 불확실한 만큼 국정 동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 더 박차를 가할 걸로 보입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총선에서 여권이 참패한 뒤 변화를 선언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소통 강화 행보에 연일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시작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이었습니다. 용산에 이렇게 오셔서 오늘 여러 가지 얘기 나누게 돼서 반갑고 기쁩니다. 비가 온다고 했는 것 같은데 네. 날씨가 좋은 것 같습니다. 취임 2주년을 맞아서는 1년 9개월 동안 없었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거니까 오늘은 질문 충분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 사과하거나 회견 뒤 취재진 한 명 한 명과 악수한 장면 등은 참모들과도 상의하지 않은 깜짝 행동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주년 당일에는 현장에 나가 직장인들과 소통한 데 이어 이번 주부터는 민생 토론회도 다시 시작합니다. 동시에 안으로는 대통령실 조직 개편을 마무리했습니다. 해지했던 민정수석을 부활시켰고 공석으로 남아있던 시민사회 수석 자리를 채우면서 총선 한 달 만에 3실장 7수석으로 재정비를 마친 겁니다. 대통령실의 대국민 공감과 소통 노력에 큰 힘이 보태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제 관건은 앞으로 남은 3년을 어떻게 채우느냐입니다. 그러나 미래가 밝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20%대로 크게 떨어진 지지율은 좀처럼 오를 기미를 보이지 않고 국무총리 인준, 의대 증원 문제 등 현안이 쌓여 있습니다. 야당의 특검 공세에 거부권으로만 맞설 경우 불통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 있고 김건희 여사 리스크도 넘어야 할 산입니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으로서는 여소야대 지형 속 약해진 국정 동력을 확보하는 게 관건입니다. 소통 강화로 민심을 얻고 이를 바탕으로 야당과 진정성 있는 협치를 이뤄내야 남은 3년 반등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집권 여당 새 원내대표로 선출되면서 22대 국회 여야 협상에 열쇠를 쥔 거대 양당 첫 원내 사령탑이 모두 확정됐습니다. 특검법과 차기 원 구성 등 각종 난제가 산적한 만큼
22대 국회에서의 여야 협치 역시 험로가 예상된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22대 국회 첫 1년 여당의 원내 전략을 담당할 새 원내대표 선출 다음 날 민주당은 협치 보건 주문과 함께 견제구도 잊지 않았습니다. 수직적 당정관계 해소와 전 국민 25만 원 지원을 언급하며 대여 압박 수위를 끌어올린 겁니다. 대통령실 눈치 보는 원내대표가 아니라 국민 눈치 보는 원내대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추경 편성에도 호라고 대답해 주시기를. 신임 원내사령탑들의 첫 시험대로는 야당 강행 처리에 이어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큰 최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꼽힙니다. 총선 민심을 연일 강조하며 21대 국회 내 특검법 처리를 벼르는 민주당. 초선 당선인을 중심으로 수용 촉구, 천막 농성에까지 돌입했습니다. 차기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발의는 물론 한동훈 특검법까지 예고한 만큼 여야 기싸움의 전초전이란 분석도 적지 않습니다. 여당은 이탈표 단속이 최대의 과제로 떠올랐는데 50명이 넘는 낙선, 낙천자와 함께 공개적으로 특검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들이 그 대상입니다. 여야 합의된 안으로 통과되면 그게 제일 바람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결국은 헌법기관으로 각자의 소신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22대 국회 원구성 역시 민감한 사안입니다. 민주당은 입법 공세와 정권 견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며 일찌감치 법사위와 운영위 위원장직 확보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법안 단독 처리가 가능한 민주당이 사실상 법안 심사권을 가진 법사위까지 차지한다면 입법 폭주 제어 수단이 없다며 치열한 여론전을 예고했습니다. 지금 선입견을 갖고 몇 석이다, 어떻게 한다, 안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국민들이 기대하는 그런 정치를 하는데 함께 하자는 우선 공감대 형성을 하면서 원구성 협상이 길어지거나 야당 단독으로 결정이 된다면 여야 대치 역시 장기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각 당 상황은 여야 협상 테이블의 분위기를 좌우할 숨은 변수로 거론됩니다. 차기 전당대회로 윤곽이 드러날 여당 당권 주자의 성향은 당정 관계는 물론 야당과의 협치에 있어서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됩니다. 민주당은 비명 행사 공천 속에 생활한 비명계 움직임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재명 대표 연임론 등을 둘러싼 친명 1급 체제, 사당화 우려 등이 당 내용의 방아쇠가 되고 국회 본회의에서도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민주당을 힘있게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가 누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니 이제 그런 의견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렇다 저렇다 말할 위치는 아닐 것 같고요. 본인의 입장이 먼저 있어야겠죠. 범친윤 추경호와 강성친명 박찬대, 각 당 주류 세력을 대표하는 이들 두 원내대표가 쟁점 현안에 얼마나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가 협치 여부를 판가름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6년 지방선거까지 전국 단위 선거가 2년 넘게 남았다는 점도 변수로 꼽힙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지난해 논란이 된 대법원 전산망 해킹 사건은 북한의 해커 조직 라자루스의 소행이라는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북한 해킹 조직이 지난해 2월까지 1014GB, 1TB에 달하는 분량의 법원 자료를 빼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해킹이 본격화한 시점은 지난 2021년 1월 이전으로 파악했지만 구체적인 시기는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국내외 서버 8개를 추적해 유출된 자료 가운데 5% 분량만 복원해 확인할 수 있었는데 개인정보가 포함된 개인회생 관련 문서 5,171개가 북한에 넘어간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의 근거자료 40여 건을 집행정지 항고심 법원에 낸 걸로 파악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등법원에 성명 요청에 대한 답변서와 관련 참고자료 47건을 제출했습니다. 여기에는 정부가 2,000명 증원 근거로 들었던 연구보고서 3건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 그리고 보정심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회의 결과 등이 포함됐습니다.
다만 정부가 제출을 예고했던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 관련 회의록이나 위원 명단 등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는 의료 공백 사태를 해결하겠다며 정부는 다른 일손을 빌려오는 방식의 한시적 대책을 연달아 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들의 지위는 보장받기 어렵다 보니 단기적인 땜질식 처방에 현장 투입 의료진만 소모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의대 증원에 맞서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에 나선 지 어느덧 3개월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정부는 지난 2월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한 뒤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우선 진료 보조로 규정된 간호사들의 업무를 진료 지원으로 바꾸는 시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보건의료 위기 심각 단계 시부터 별도 공지할 때까지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의료 공백을 감당하고 있는 진료 지원 간호사가 법적으로 보호받으면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시범 사업을 시행키로 했습니다. 또 개원이들이 지자체장 승인 없이 수련 병원에서 진료를 볼 수 있도록 규제를 풀었고 심지어 외국인 의사 면허까지 인정해 진료 공백을 메우겠다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대책에는 단서 조항이 달려 있습니다. 보건의료 위기 심각 단계에만 적용한다는 겁니다. 보건의료 위기 단계가 하향될 경우 이들의 처지가 어떻게 될지는 불투명합니다. 간협도 그렇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시적 시범 사업이다. 이게 끝났을 때 끝나고 나면 다시 이대로 위태위태해지게 되는 거는 안 된다. 무엇보다 이런 대책들은 땜질식 처방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의사들과 직접 갈등을 풀기보다는 부작용만 줄이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의료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감정적인 발표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실효성이 있냐 없냐를 판단하고 발표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공의 집단 휴직과 교수들의 휴진에 이어 의대 정원이 늘어난 국립대 내부에서조차 반발이 터져나오는 상황. 결국 정부가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갈등을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정부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지방 소멸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불필요한 귀농 규제들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도시 은퇴자들의 귀농을 유도해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대비하고 농어촌에는 인구 유입으로 활력을 불어넣어 2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구상입니다. 보도에 김대겸 기자입니다. 지난해 한국고용정보원이 조사해 발표한 지방 소멸 위험 지역 지도입니다. 붉은색이나 주황색으로 표시된 곳들은 모두 소멸 위험 지역으로 전국 228개 지자체 가운데 절반 이상인 118곳이 포함됐습니다. 출산이나 인구 유입은 없는 반면 초고령화 진행은 빨라 텅 빈 농어촌 지역이 계속 늘고 있다는 겁니다. 상대적 불균형이 더 심화되는 형태로 질적으로도 더 악화되고 있고 양적으로도 늘어나고 있고 이런 지방소멸 위험이라는 건 앞으로도 특별한 계기가 없는 한 멈추기 어렵다. 정부도 이런 위기에 대응하겠다며 부처 합동으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도시에서 은퇴를 앞둔 중장년층의 귀농을 유도해 지역 소멸을 막아보겠다는 겁니다. 우선 퇴직자나 단기 근로자만 가능했던 귀농자금 신청을 은퇴 예정자도 가능하도록 하고 필요한 교육 이수 시간도 100시간에서 8시간으로 대폭 낮췄습니다. 과다한 구비 서류 제출도 없애 신청 절차도 간소화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인구 유입을 늘리기 위한 민박 관련 규제 완화, 귀촌자들을 위한 빈집 정보 제공과 철거 비용 완화 등 구체적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요청을 받아서 검토를 했고 부처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근본 개선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추진단은 앞으로도 관련 부처와 근본 은퇴자 이주 활성화 방안과 관련한 후속 조치 등을 정부는 눈앞으로 다가온 초고령 사회 진입에 대비해 요양병원과 각종 생활지원시설 등이 모여있는 이른바 은퇴자 복합주거단지 정책 추진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 박근혜 정부 시절 불법 분양이나 부실 운영 논란으로 중단됐던 노인복지주택 분양도 보완책을 마련해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5월부터 강한 비가 자주 내리고 있어 다가오는 여름철 호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여름에도 강한 장맛비와 집중호우, 강한 태풍이 북상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인데요.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장마철 우리나라 전국 강수량은 660.2mm로 관측 이래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특히 남부지방은 700mm를 넘으며 역대 1위를 기록했습니다.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자주 부는 데다 북쪽 상층 기압골에서 유입된 찬 공기와 자주 충돌하며 비구름이 더 강화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또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됐던 지난해 7월 13일부터 18일 사이 충남과 전북에 600mm 안팎의 집중호우가 쏟아져 큰 호우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올 여름에도 이렇게 강한 장맛비가 재현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나라 주변 해수면 온도가 여전히 높은 데다 올해 5월 벌써 2차례의 봄 호우가 지나는 등 2년째 여름 전 닮은꼴 호우가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까지 엘니뇨로 뜨겁게 달궈진 바다가 식는 데는 시간이 더 필요하고 예고된 라니냐 진행이 더 늦어질 수도 있어 올여름 강수와 태풍 강도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올여름 날씨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나라 주변 해수면 온도는 여전히 평년보다 높습니다. 그만큼 뜨거운 수증기가 공급되며 장마철 더 강한 비구름이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고 태풍도 더 강해질 수 있다고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미 국립해양대기청에서는 최근 라니냐 발달이 예상보다 조금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을. 기상청과 전문가들은 기후위기로 장마철뿐 아니라 이후 여름철에도 극한 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철저한 사전 대비를 강조했습니다. 기상청은 이달 23일 올여름 여름철 날씨 전망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어젯밤 9시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회덕분기점과 대전 나들목 사이에서 승용차 2대와 1톤 화물차가 잇따라 추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60대 여성 1명이 사고 수습 과정에서 갓길에 나와 있다 1톤 화물차에 치이면서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 반쯤 인천 산곡동 일대에서 정전이 발생해 1시간 만에 복구됐습니다. 이 정전으로 한국전력 주산 420여 가구가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전은 강풍 때문에 나무가 전신줄을 접촉하면서 전기 공급이 끊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별을 통보했다가 연인에게 폭행을 당하거나 살해됐다는 소식, 이제 더는 새로운 일이 아닌데요. 지난해에만 연인에게 살해당한 여성이 50명에 가깝다는 일부 통계가 있긴 하지만 심각성에 반해 제대로 된 실태 조사가 없는 등 제도나 인식은 따라오지 못한 실정입니다. 박정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6일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여자친구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의대생 A씨.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격분해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지난 3월 경기 화성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가족까지 크게 다치게 해 재판에 넘겨진 김래아 역시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교제 살인 사건이 잇따르며 안전이별이 화두로 떠올랐지만 관련 범죄에 대한 제대로 된 실태 파악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스토킹이나 가정폭력과 달리 교제폭력은 아직 관련 법령이 없다 보니 최근 몇 년 사이 교제폭력 범죄 심각성이 커짐에 따라 경찰청이 신고나 검거 건수 정도만 일일이 취합하는 수준입니다. 교제폭력으로 살해당한 인원은 별도로 집계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성단체는 언론 보도 등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지난해 연인에게 살해당한 여성은 최소 49명, 살인 미수에 그친 피해자도 158명에 달한다는 통계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입법 공백이 범죄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교제폭력 범죄 특성상 가해자가 피해자와 관련한 여러 신상 정보를 알고 있는 만큼 보복 우려가 매우 크지만 적금 금지 등 수사기관이 사건에 강하게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수사기관이 가해자의 위치를 계속 주시하고 있어서 가해자가 함부로 재범하지 못하게 이런 식의 물리력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한 단계인 거죠. 교제폭력을 연인 간 다툼, 개인사 정도로 치부하는 사회적 통념이 근본적 문제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개인이 스스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보는 잘못된 인식 같은 것들이 당연히 피해자한테나 수사기관이나 이런 다른 곳에 영향을 미치니까 도움 요청하기도 쉽지는 않고. 특히 이번 의대생 교제 살인의 경우 별다른 사전 징후 없이 곧바로 살인으로 이어져 사법적 예방에 한계가 있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보다 구조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이처럼 교제 살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최근 2년간 유기징역이 선고된 관련 사건을 분석한 결과 평균 형량은 징역 20년 정도였습니다. 판결문에는 더 강한 처벌을 강조하는 사법부 내부 의견도 담겨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선고된 교제 살인 관련 1심 판결문 15건을 분석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여성 피해자가 전체 90%에 육박하는 압도적 다수란 겁니다. 형량의 경우 무기징역이 선고된 한 건을 빼면 법원이 선고한 평균 형량은 징역 21년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양형 요소도 살펴봤습니다. 일부는 형사 공탁이나 유족 구조금 변제 등 금전적 회복을 유리한 정상으로 꼽았고 범행에 대한 반성이나 자백 역시 유리한 요소로 고려됐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흐름에 대구지법 안동지원 재판부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2022년 내연 관계에 있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남성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면서 쓴 판결문을 통해서입니다. 당시 재판부는 사건 피고인이 수십 건의 반성문을 써내고 있지만 실제로는 출소를 손꼽아 기다릴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살인자들이 씻을 수 없는 잘못에 매일 괴로워한다고 호소하지만 남은 인생을 비탄과 자책 속에 견뎌야 하는 유족의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을 거라고 꼬집었습니다. 대중의 법감정이 계획 살인범에게 20년 남짓만을 선고하는 걸 수용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잠재적 피해자들의 목소리 등 여러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면 내릴 수 있는 가장 높은 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한 점도 눈에 띕니다. 이처럼 사법부 안에서도 교제살인 범죄의 적정 형량을 두고 여러 의견이 분출하는 가운데 양형 기준을 재정비하고 가해자 접근 금지를 포함한 피해자 보호 조치 신설 등 입법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5월은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을 다시 한번 생각하기 위해 만든 근로자의 날이 있는 달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산재 사고로 숨지는 노동자가 가장 많은 달이 바로 5월이기도 합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8일 DLENC의 울릉공항 건설 현장에서 60대 하청 노동자가 흙더미에 깔려 숨졌습니다. 땅 파기 작업 중 굴착기에서 밀려온 토사가 다른 작업자를 덮친 겁니다. DLENC 공사 현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일어난 8번째 사망사고로 벌써 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해 DL그룹 회장이 국회에 불려나와 사과하고 개선을 약속했지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저희 임직원분들과 저희랑 같이 일하시는 협력사분들 같이 협심을 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한 현장을 운영하는 회사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공교롭게도 이 같은 산업재해 사망 사고는 노동절이 있는 5월에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 10% 이상이 바로 5월에 숨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날씨가 좋아지면서 현장 작업이 늘어나고 휴일이 많아 작업을 서두르면서 사고가 많아지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노동계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작업 중지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현장에서 노동자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위험하면 멈출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작업 중지권이라고 부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달에 중대재해 위기 경보를 발령하고 현장 점검에 나섰지만 노동자들에게 잔인한 5월이 달라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하이브는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갈등을 빚은 어도어 민희진 대표를 해임한다는 계획입니다. 민 대표는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오는 17일 법원에서 PT 격돌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오는 31일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의 임시 주주총회가 열립니다. 하이브는 80%의 압도적 지분을 바탕으로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해 민희진 대표 등 경영진을 교체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이브는 이미 새로 선임할 어도어의 경영진을 확정한 것은 물론 뉴진스의 향후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여러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맞서 민 대표는 하이브가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지난 7일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오는 17일 법원에서 신문이 진행되는데 양측 모두 PT를 통해 재판부 설득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미 하이브와 민 대표 측 모두 경영권 분쟁을 주로 다뤄온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들을 선임해둔 상황. 가처분 결과에 따라 주총 결론도 뒤바뀔 수밖에 없는 만큼 양측 모두 총력전에 나설 전망입니다. 민 대표 측은 하이브가 주주간 계약에서 약속한 5년의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경영권 탈취를 시도해 업무상 배임을 저질렀다는 하이브의 주장을 탄핵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일단 그런 의도도 없고 한 적도 없다. 일단 우선 말씀드리고 실제로 이게 배임이 될 수가 없어요. 반면 민 대표 관련 감사를 대부분 마무리한 하이브는 법정에서 감사 결과는 물론 관련 자료도 공개한다는 방침입니다. 수년 동안 경영권 탈취를 계획해왔다는 점을 입증해 해임의 정당성을 강조하겠다는 겁니다. 하이브 민희진 사태가 일대 분수령을 맞이한 가운데 법원이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신작 게임의 등급을 분류해 발표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게임사가 원하지 않는 신작 정보 유출이 계속되면서 글로벌 게임사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심관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 세계 게이머들이 기대하고 있는 신작 진여 신전생 5 벤전스입니다. 대형 게임쇼인 닌텐도 다이렉트에서 처음 공개될 예정이었는데 돌연 한국에서 출시 계획이 알려졌습니다. 또 다른 게임인 사일런트 힐 2 리메이크도 한국에서 똑같은 일을 겪었습니다. 신작 게임을 심사해 등급을 발표하는 한국게임물관리위원회의 결과 고지에 게임 출시 계획이 그대로 노출된 겁니다. 게임위는 등급을 분류해 공개할 의무가 있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 따라 게임위는 등급 분류 결정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해외 게임사들은 원치 않았던 정보 공개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게임사 관계자는 전 세계 발매를 목표로 짜놓은 일정이 게임위의 정보 공개로 뒤틀어졌다며 막대한 피해를 봤다고 토로했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습니다. 원하지 않는 정보를 감추는 블라인드 서비스를 의무화하라는 겁니다. 이 블라인드 서비스를 좀 공식적으로 제도화해서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따로 별도로 영어 홍보를 한다든지 네.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반년 넘게 블라인드 서비스 의무화는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법에서 무조건 공개를 하게 돼 있는 거를 가지고 저희가 서비스하는 처음이다 보니까 이 법에 대한 부분이 일단은 변경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일이 반복되자 해외 게임사들은 신작 게임의 한국 출시를 늦추거나 꺼리고 있습니다. 결국 다른 나라에서는 즐기기 시작한 게임을 우리나라에서는 만나볼 수 없는 일이 발생할 수 있어 애꿎은 한국 소비자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YTN 신관우입니다. 앤디 워홀과 리히텐슈타인, 로버트 인디애나 등 미국의 팝아트 거장 8명의 작품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전시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팝아트를 이끄는 작가 10명의 작품도 함께 구성해 보는 재미를 더했습니다. 김정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만화책의 작은 한 장면이 크게 부풀려지고 선명해졌습니다. 로이 리히텐슈타인의 초기 대표작인데 B급 문화로 취급받던 만화가 고급 미술 영역으로 들어온 순간입니다. 그림 속 캠벨 스포케는 가난한 어린 시절 앤디 워홀의 주식이었습니다. 워홀은 자신의 첫 팝아트 전시회에서 각기 다른 맛의 캠벨 스프 32개를 그려 선반 위에 나란히 전시했는데 일상과 미술의 경계를 단숨에 허물어뜨리며 미술사에 있어 기념비적 작품이 됩니다.
미국 팝아트 거장 8명 작품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거장들 8인의 대표적인 작품도 당연히 있지만 그동안 대한민국의 팝아트에서 전시회에서 선보이지 않은 새로운 작품들 대다수가 또 선보이게 됩니다. 전시를 설명하는 도슨트의 추천작은 제스퍼 존스의 2개의 성조기. 같은 이미지를 반복해 그린 것 같은데 자세히 한번 들여다볼까요? 스쳐 지나가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작품이 그저 한 이미지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별무늬, 줄무늬, 얼룩무늬와 같은 모든 배치가 다르다는 것도 한국과 인연이 있다는 설명도 이어집니다.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징집을 당하게 돼서 학업을 포기했다가 다시 뉴욕으로 돌아와서 미국에서 활동을 했던 작가이기 때문에 뉴욕 현대미술관 크리스마스 카드에서 출발한 로버트 인디애나의 러브. 엄청난 인기를 얻었지만 정작 저작권 등록을 하지 못해 가장 많이 복제된 팝아트 작품 중 하나가 됐습니다. 작품마다 무궁무진한 스토리가 담겨있는 이번 전시는 월드 투어의 일환으로 서울에서 가장 먼저 열리게 됐습니다. 미국 거장들의 작품 감상을 다 마치면 찰스 장, 함도하, 하정우 등 한국의 팝아트를 이끄는 작가 10명의 작품이 이어지는데 독립된 전시로 관람해도 될 만큼 구성이 풍성합니다. 팝아트 전시답게 곳곳에 체험관과 포토존을 설치해 관람객들과의 친밀도를 높였습니다. YTN 김정아입니다. 불멸의 작품 로미오와 줄리엣을 소재로 한 발레 2편이 나란히 관객을 찾았습니다. 원칙에 충실한 정통 클래식과 파격적인 해석으로 재탄생한 작품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김승환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줄리엣이 사랑하는 연인 로미오가 떠나자 목 놓아 울며 절절한 사랑을 표현합니다. 유니버설 발레단이 창단 40주년 기념으로 내놓은 이번 작품은 셰익스피어 원작을 충실하게 그리며 화려한 볼거리를 선사합니다. 새로운 에너지와 성숙함이 이렇게 잘 어우러져서 신선함과 또 성숙함 양면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신병원을 연상시키는 감금시설로 배경을 옮긴 무대에서 청춘의 사랑은 더 비극적입니다. 백조의 호수에 근육질 남성 백조를 등장시켰던 스타 안무가 매튜 본이 들고 온 로미오와 줄리엣은 도발 그 자체입니다. I dare say there will be some people who go like, oh, I've seen that. You know, I've seen Romeo and Juliet so many times. Well, you haven't seen this one, and this is very different. 로미오가 줄리엣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명장면이자 작품의 하이라이트로 꼽히는 발코니 씬도 각기 다르게 재탄생했습니다. 달빛 아래 그려지는 빠두두, 남녀 무용수의 화려한 기교와 연기는 깊은 울림을 주고 매튜 본의 발코니 씬은 무용 역사상 가장 긴 키스씬이란 평가와 함께 첫사랑에 흥분된 감정을 전해줍니다. 아메리칸 발레 시어터의 수송무용수 서희가 11년 만에 국내 복귀에 어떤 연기를 펼칠지도 관심입니다. 속세를 내려놓고 그 순간에 있는 순간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발코니 파두두를 출 때 정말로 행복한 생각이 들어요. 약물, 성, 정체성 등 민감한 현대사의 문제가 매튜 본표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어떻게 묘사될지 살펴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로 꼽힙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보통 팝업 스토어라고 하면 제품 홍보나 테스트 목적으로 짧은 기간 운영되는 가게를 말합니다. 주로 소매용품을 판매하는데요. 그런데 최근에는 젊은 층을 대상으로 뜻밖의 상품을 소개하는 팝업 스토어가 속속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박순표 기자입니다. 젊은이들이 즐겨 찾는 거리에 뜻밖의 궁전 모양의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집사 차림의 점원이 손님을 맞고 고풍스러운 가구와 액자를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크림빵의 역사를 만나게 됩니다. 다양한 크림을 직접 맛볼 수 있고 제조법도 덤으로 알 수 있습니다.
기성세대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브랜드인데요. 저희가 젊은 층에게도 저희 브랜드를 경험하게 하고 함께 즐기게 함으로써 전 세대를 아우르는 공감 브랜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팝업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백화점에 느닷없이 문구점이 들어섰습니다. 소설 속 주인공의 무대가 되는 문방구를 현실 세계로 옮겨놓은 겁니다. 주인공이 이야기 속에서 잃어버렸던 가방과 다이어리 등이 예쁜 기념품으로 만들어져 젊은 독자를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를 지나다니면서 공간이 좀 예쁘기 때문에 들어오셨다가 이제 저희 전시하고 있는 오브제나 책갈피 보시고 이게 책에 대한 전시구나, 책에 대한 팝업 스토어구나 알게 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출판사는 동화책 소개를 위해 주인공을 소재로 한 캐릭터 팝업 스토어를 가족 단위의 고객이 많이 찾는 대형 할인 매장에 열고 있습니다. 깜냥을 기존에 아시는 독자분들께는 좀 더 이 깜냥에 관한 체험을 하실 수 있도록 독서 경험을 확대하는 그런 자리가 되고 있고, 깜냥을 모르시는 분들께는 이 IP를 더 인지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정식 매장을 여는 부담을 줄이면서도 때를 놓치지 않고 제품을 홍보하면서 시장 반응을 살필 수 있는 것이 팝업 스토어의 큰 장점입니다. 정식 매장이 아니다 보니 실험적 디자인이나 상품 구성이 가능하고 여기에 젊은 층의 사진 찍기와 공유 문화가 더해져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MZ세대로 대표되는 젊은 소비자들은 이미 문화산업의 주축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이들을 겨냥한 문화계 전반의 팝업 열풍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순표입니다. 아카데미 시상식 시청자가 전 세계적으로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아카데미가 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862억 원 규모의 모금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아카데미 시상식을 주관하는 미국 영화예술과학 아카데미는 오는 2028년 시상식 100주년을 앞두고 아카데미 100으로 명명한 모금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아카데미의 재정을 다각화하고 연례 시상식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것으로 아카데미와 미국 ABC 방송과의 오랜 중계권 계약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 나왔습니다. 인공지능 AI가 생각보다 더 빠르게 우리의 삶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국내 15%의 동물병원에선 이미 엑스레이 판독을 하고 있고 과일의 질병이나 밀도까지 AI가 잡아내고 있었습니다. 오동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건강 문제로 동물병원을 찾은 7살 소형견. 엑스레이로 질병을 찾고 있습니다. 수의사가 화면에 버튼을 누르자 심장 크기 등 주의할 부분이 상세히 체크됩니다. 반려견의 엑스레이를 판독한 건 다름 아닌 인공지능 AI입니다. 예전에는 수의사가 일일이 그걸 손으로 수치를 측정을 해서 그 심장의 크기를 평가했다면 지금은 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15초 만에 결과값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전에 방사선 사진은 주관식 문제였다면 AI가 도입이 되면서 객관식 문제로 바뀌었다라는. 영상진단 보조 AI는 심장질병 외에도 슬개골 탈구 등 47종의 질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 판독 전문 수의사의 진단과 비교했을 때 높은 일치율도 보였습니다. 질환 탐지율은 반려견 질환에 대한 수의사의 판독과 AI 판독의 일치율을 말합니다. 그 질환 탐지율이 현재 저희가 개발한 서비스는 정확도가 부위에 따라 다소 다르지만 86%에서 97%의 정확도, 다시 말해 질환 탐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단 보조 AI는 22년 9월 출시 이후 630개 동물병원에서 상용화에 들어가며 수출까지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5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AI 기술을 통해서 좀 더 정확한 진단이 가능해졌습니다. AI 기술은 맛있는 과일을 고르는 데에도 이미 사용되고 있습니다. 촬영을 마친 수박이 하나씩 옮겨지고 AI가 잘 익은 수박을 선별합니다. 형상 카메라를 통해서 수박의 부피를 측정하고 그걸 통해서 밀도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밀도를 통해서 이제 수박이 잘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를 판단하는. AI 선별 기술은 기존에 사용하던 빗파괴 당도 선별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기술로 정확도가 높아졌습니다. 화면은 열어보지 않아도 녹균병이나 바이러스와 같은 병의 여부까지 검출이 가능한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미래의 기술로 여겨지던 인공지능 AI, 어느덧 우리 삶에 한 발짝 더 다가왔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애플이 다음 달 생성형 인공지능을 탑재한 음성비서 시리의 차세대 버전을 공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애플이 다음 달 열리는 세계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대대적으로 개편한 시리를 공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차세대 시리는 이용자와 더 대화가 잘 되고 더 많은 종류의 요청을 이해하는 생성형 AI에 의해 작동될 거라고 전했습니다. 중국 자이언트 판다 보호연구센터가 푸바오의 최신 영상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어제 저녁 판다 보호연구센터는 공식 웨이보를 통해 스촨성 워룽 선수핑 기지에서 푸바오가 당근과 죽순을 먹는 모습 등 2분 41초짜리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그동안 센터 측은 일주일 간격으로 푸바오 영상을 공개해왔는데 지난 8일 영상이 올라오지 않아 팬들의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센터는 푸바오의 상태는 총체적으로 안정적인 편이라면서 현재 고양의 환경과 음식, 사육사에게 기본 적응을 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독감 백신은 매년 새로운 백신에 맞아야만 면역이 유지되는데요. 한 번 맞으면 면역이 오래 유지되는 범용 백신이 개발돼 동물 실험에서 우수한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소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감 바이러스는 돌연 변이에 취약한 RNA로 이루어져 변이가 자주 생깁니다. 이 때문에 WHO는 매년 그해 유행할 독감 변이를 예측해 맞춤형 백신을 접종하도록 권장합니다. 예측이 빗나가는 해엔 백신의 효과가 떨어져 독감 환자가 급증하기도 합니다. 지난 30여 년간 과학계는 변이에 관계없이 백신 효과를 보이는 범용 백신을 개발해왔는데 최근 성과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변용 백신은 바이러스 표면 단백질의 머리를 공격하는 기존 독감 백신과 달리 줄기를 공격합니다. 바이러스 기능의 핵심 구조인 줄기 부분은 변이가 거의 생기지 않는다는 점에 착안했습니다. 독감 변이 8만 종을 주입한 쥐와 패럿에 개발된 백신을 투여했더니 100%에 가까운 면역 효과가 확인됐습니다. 게다가 기존 백신을 투여할 때보다 더 많은 항체가 생성됐다고 연구진은 밝혔습니다. More antibodies, these antibodies bind into the different parts of the virus particle that we're trying to make happen. 독감뿐 아니라 모든 RNA 바이러스의 효과를 보이는 백신도 개발됐습니다. 우리 몸에는 바이러스 증식을 막을 수 있는 RNAI가 있는데 이 기능을 극대화하는 방식입니다. 대부분 바이러스에 존재하는 RNAI 억제 단백질을 제거한 범용 백신을 개발해 쥐에 접종한 결과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다량 투입해도 면역력이 90일간 유지됐습니다. 인간으로 환산하면 10년에 해당하는 기간입니다. 연구진은 범용 백신이 신생아나 암 환자 등 면역 취약계층에도 부작용 없이 작용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매년 독감으로 약 50만 명이 사망하는 가운데 범용 백신이 독감 정복의 열쇠가 될지 주목됩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21년 만에 발생한 가장 강력한 태양 폭풍이 지구를 덮치면서 북미와 유럽 등 중위도에서도 이례적으로 화려한 오로라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통신과 전력장애 경고가 나오는 가운데 우리도 우주전파재난 위기경보 주의를 발령했습니다. 보도에 정유신 기자입니다. 캄캄한 밤하늘을 보라색 줄무늬가 술을 놓고 분홍빛에서 초록색으로 변하며 화려한 빛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태양에서 발생한 자기폭풍이 지구 대기와 충돌하면서 빛을 내는 오로라 현상으로 주로 북극권 등 고위도 지역 상공에서 나타납니다. 오로라가 연출하는 우주쇼가 주말 동안 북미와 유럽 중위도는 물론 남반구에서도 잇따라 관측되고 있습니다. 극지방이 아닌 대도시에서 오로라를 감상하기 위해 미국 서부 해변 등에 수백 명이 몰려들었습니다. 이번에 관측된 이례적인 오로라는 21년 만에 발생한 강력한 태양 폭풍 영향 때문입니다. There is a system of very complex sunspots that came together and formed a huge active region of the sun. And these are extremely active in the span of a day or a day and a half. They launched, I believe, something like 7 coronal mass ejections. 앞서 미국 국립해양대기청은 이번 태양 폭풍의 등급을 최고 등급인 5등급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강력한 태양 폭풍이 지구 자기장에 영향을 미치면 통신과 위성 교란은 물론 전력망 등의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2003년 당시 태양 폭풍으로 스웨덴에서 정전이 발생하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선 변압기가 파손되기도 했습니다. There's a certain amount of preparation that can be done. We're not really going to know the full. Nothing disastrous has happened, as far as we know. Over the next coming few weeks, we'll really dig into what the effects were, particularly on the power grid. 세계적인 재난 예보 상황에서 우리 과기부도 우주 전파 재난 주의 경보를 발령하고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위도가 낮아 오로라 관측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정준입니다. 러시아군이 현지 시간 11일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 하르키우가 있는 동북부 방면으로 이틀째 공세를 이어가며 치열한 교전을 벌였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브리핑에서 하르키우주에서 플레테니우카, 오헤르체베, 브리시우카, 필나, 스트릴레차 등 45곳을 해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의 도네츠크주에 위치한 케라미크 마을도 점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밤사이 벨고로드, 쿠르스크, 볼고그라드 등 우크라이나 접경지 상공에서 우크라이나가 쏜 로켓 21기와 무인기 16기를 격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럽 최대 팝 음악 축제인 유로비전 결승전이 이스라엘 가수의 참가 논란으로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스웨덴 말메에서 열립니다. 스웨덴 경찰은 현지 시간 11일 밤 9시부터 시작되는 결승전 전후로 약 2만 명이 말메 시내에서 이스라엘 참가 반대 시위를 벌일 걸로 예상했습니다. 이에 공연장 인근에는 시위대 접근을 막기 위해 보안 활동이 대폭 강화됐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네, 현재 남부에만 비가 오고 있습니다. 이 비도 오전 중에는 그치겠는데요. 비가 지나간 자리를 안개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오전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예상됩니다. 한편 황사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오늘 대부분 나쁨, 특히 중부는 오전에, 호남과 제주는 오후에 일시적으로 매우 나쁨까지 오르니까요. 호흡기 관리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남부와 제주도는 비가 조금 더 오다 그치겠고요.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이 12.3도, 청주가 12.8도, 대구가 17.1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23도, 청주 대전 23도, 대구 25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